안녕하십니까. YJ 유튜브 YJ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12번 챕터까지는 전반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했었고요. 13번 챕터부터 이제 몇 개 정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CBD에 있는 태평로 빌딩에 대해서 해보고 또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샘플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고요. 되면은 한 3개 정도까지 할 예정이에요. 네, 요거는 지금 상장 리츠인 이지스 밸류 플러스에서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대체 투자 자료들은 원래 다 컨피덴셜한 자료라서 밖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체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료를 접하기 쉽지만 밖에서 이제 공부할 일반 학생들이나 대체 투자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자료를 접하기 되게 어려운데, 보통 상장 리츠들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 투자 설명서 이런 게 다 공시되어 있어요.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이지스 밸류 플러스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 리츠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은 투자 설명서라는 걸 보통 찾아보면은 해당 자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의 투자 설명서를 한 2020년쯤에 보고서 제가 만든 자료고요. 일단 한번 좀 참고해 보시라고 했고, 요거를 외우고 이럴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거 한 이유는 향후에 대체 투자를 공부할 때 이런 정보가 정말 제한적이고 정보가 얻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상장 리츠에서 이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숫자나 이런 걸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펀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재원 조달, 결국은 일단 사는 거죠. 부동산을 3,025억 원에 사는데 이 돈만 떨렁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부대 비용이 필요하죠. 132억이. 그래서 어떤 것인가, 금융비용, 매입 보수 실사 비용, 예비비 21억, 보증금 37억, 현금 32억, 이런 132억과 기타 비용, TI나 캐펙스 비용들 해서 결국은 3,125억 원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3,287억 원이 들어간 거죠. 그쵸? 우린 이걸 산 거죠. 그리고 이런 3,287억은 어떻게 모았냐? 그거는 보증금 97억을 사용했고 담보대출로 2,057억을 조달했고요. 그리고 에쿼티로 1,133억 원을 조달해서 결국은 똑같은 금액인 3,287억을 모아서 이러한 세 가지 방식으로 모아서 이러한 용도에 쓴 거죠. 그럼 여기 쓴 것처럼 저희는 결국은 저희 얘네들 돈을 다 돌려받으려면은, 에쿼티가 돌려받으려면은 3,287억 원을 회수를 해야 사실은 담보대출 2,057억 갚고 보증금 97억 넘겨주면서 에쿼티 1,133억이 약간 본전 원금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오피스를 3,025억에 샀지만 팔 때는 최소한 3,287억 원에 팔아야 본전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보다 훨씬 비싼 이만큼에는 팔아야 본전이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야 본전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구조도 한번 보시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일단 펀드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대출을 받고 에쿼티를 받고 대출을 모아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어요. 이건 펀드 구조가 산 거고요. 펀드를 통해 산 거고, 지금 이 자료를 올린 리츠는 이쪽에 있는 거죠.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라는 녀석이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이 리츠가 에쿼티 투자자로서 여기에 돈을 넣은 거죠. 앞에 보면은 이 녀석, 지금 요 1,133억 원의 주체가 리츠인 거고요. 이 전체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는 주체는 펀드인 거죠. 그래서 이 펀드가 기본적으로 돈을 모아서 에쿼티와 대출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는 그런 주체이고요. 그 에쿼티를 공급해주는 역할이 본건 리츠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 리츠의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이 에쿼티에 공급해주는 그 리츠의 주식을 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외형적인 형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에서는. 그리고 대출 세부 조건. 아까 대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사실 아까 제가 20년 이 정도 자료라고 했는데, 이런 숫자들이 사실 지금 현재 대체 투자 있지 않으면서, 아니면 대체 투자 있으면서 요즘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면은 최근에 이제 공모 리츠에서 영입한 자산들에 대한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면은
그 최근 시점의 숫자들을 다 접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 숫자로 그 당시에는 담보대출이 한 2.8%쯤 나왔다는 거고요. 뭐 기간도 한 5년, 7년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다르게 지금 한 6% 전후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7년이 아니라 뭐 3년이나 5년일 것 같고요. 그런 최근의 어떤 숫자들을 제가 알고 싶다면은 최근 상장 리치에 들어가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트렌치 ACD는 대출금에 추가해서 1.4%의 선취 수수료를 별도 부과한대요. 그럼 제가 올인 금리라는 얘기 했었죠. 올인 연금리는 이거를 7년짜리잖아요. 그러면은 1.4%를 한 방에 받았으니까 7년으로 치면 0.2%를 매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 뭐 트렌치 C의 이자는 트렌치 C는 합쳐서 트렌치 C의 올인 금리는 3.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트렌치 A의 올인 금리는 2.8에 0.1을 더해서 3.0%가 되는 거죠. 올인은. 그럼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받은 녀석도 7년에 나눠서 N방해서 연당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보통 올인 코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 부동산 자료들도 있고 이런 숫자들도 이런 내용들도 뭐 되게 일을 하다 보면 친숙한 단어들인데 어쨌건 이런 투자 설명서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친숙해지시면은 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용적률, 전용률, 건폐율 이런 말 당연히 나오고 연면적 12,100평, 12,100평이면은 엄청나게 큰 프라임이나 A급은 아니고 한 15,000평 넘어가야 프라임급 이상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12,000평짜리 오피스이고 뭐 한 26층까지 돼 있고 주차 대수는 337대쯤 되는구나. 뭐 이런 나중에 뭐 한 100평당 몇 대 이런 느낌들도 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시면서 좀 이런 친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건물이래요, 요 건물. 이런 사진도 이 투자 설명서에 다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외부 사진들도 있고 내부 사진들도 있죠. 사실은 이런 투자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은 뭐 홈페이지에도 있죠. 홈페이지 보지 않으면 이런 건물 내부 모습은 사실 이런 빈 공간 이런 데는 개인이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접근 가능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위치 이것도 뭐 엄청 분석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어떤 보고서를 쓸 때 이런 지금 이 보고서 제가 정리한 이 보고서 투자 설명서의 이런 내용들 이런 형태로 보고서를 쓰면 되겠다라는 그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위치가 이 녀석은 지금 현재 오피스이기 때문에 오피스는 당연히 출퇴근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역과 가깝거나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많이 있거나 이런 광역 접근성이 좋으면 오피스로는 또 장점이 있는 거죠. 뭐 그 위치 자체가 좋은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지금 뭐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 CBD에 있으면서 뭐 시청 권역에 있다. 시청 근처에 있는 거고 주변 환경은 뭐 대기업 뭐 CBD에 이런 애들이 있고 청계천 덕수궁 이런 게 있다. 뭐 그런 부분. 대중교통도 어느 정도 오피스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93m 거리에 시청역 1, 2호선이 있고 700m 거리에 4호선 해연역이 있고 800m 거리에 또 1, 4호선 KTX가 있고 그리고 태평로 100m 거리 내에 20여 개의 지선, 간선버스, 광역버스 이용이 가능한 다수의 버스 정류장이 존재해서 대중교통 접근성은 매우 우수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이런 식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있었고요. 요거는 제가 저번 옛날에 서울특별시 S맵이라는 거 들어가면 이런 3D로 나와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좀 이 높이 같은 느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태평로 빌딩 요거예요. 이 녀석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벌드뷰라 그러나요? 제가 3D 쪽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또 그런 입체적인 그 규모를 알 수 있어서 이런 자료들도 또 보고서에 추가해 주면은 서로 이해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캡처해서 이런 거 일일이 다 적어가면서 한번 저도 여기가 궁금해가지고 만들어 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또 주변 임대 차인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임대 차인항을 한 이유 자체는 현재 우리 건물의 임대료가 이거고 관리비가 이건데 주변 애들의 임대료는 레인지가 한 8만에서 12만 원 사이고 관리비도 얼마인데 임대료 치면 8에서 12 사이인데 우리는 뭐 9만 원쯤이다. 뭐 크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주변 임대 차인항을 자료에 제공해 주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거 주변 건물들의 지금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도 좋은 정보죠. 사실은 이런 정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런 정보를 쉽게,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좀 가공된 이런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이지스 밸류 지금 이후 자산 말고 좀 더 최신의 2023년 뭐 이때쯤에 거래했던 최근에 하나리츠나 삼성 SRA에서 했던 리츠 이런 애들이 2023년 거래를 했죠. 뭐 그런 애들 자료를 들어가면은 보다 최신의 그런 숫자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녀석도 보면 이런 임대차도 이런 게 있어요. 결국은 27층까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누가 들어왔고 이런 정보들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투자 설명서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주요 임차인이 누가 있고 당연히 임대율은 뭐 이 시점 기준 94.4%다. 임대율도 나와 있고 문용사는 어쨌거나 이거는 괜찮은 곳이어서 임대차 연장 가능성이 높아서 공실률은 크게 안 내려갈 거예요. 라는 이 당시 2020년 뭐 그때쯤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있어요. 임대차 현황 이런 세부 내용도 이런 자료들도 또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결국은 임차인별 임대 만기일, 잔존 만기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보람상조는 여기를 쓰고 면적은 이렇고 임대 만기는 이래서 잔존 만기 3.7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층별, 이런 임차인별 이런 정보들을 다 제공해 주니까요. 현재 뭐 임차 시장이 어떤지 뭐 그런 부분들도 이런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이런 걸 얻을 수 있으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광역 마켓에 약간 탑다운적인 또 보통 보고서가 들어가죠. 그래서 서울의 오피스 시장 현황에서 전반적인 서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있는 CBD 이 오피스에 대한 좀 전체 포괄적인 서울 오피스에 대한 내용을 보통 보고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런 접근도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은 좀 어느 정도 오래된 거지만 최근 보고서엔 이게 또 다 최근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공급은 1만 평 이상 오피스 기준 최근 10년간 공급이 어땠다라는데 뭐 이건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요즘 보고서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 2019년까지 공급이 이랬고 향후 공급은 이럴 거다라는 건데 최근 보고서에는 이제 2023년, 22년까지가 있고 2024, 25년들의 미래 추정이 있겠죠. 그럼 또 되게 유용한 정보일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다 계속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거는 아까 서울을 했으니까 서울 안에 보통 CBD, GBD, YBD 세 개가 있고 CBD 이 건물은 CBD에 있으니까 이제 한 칸 또 안으로 들어와서 CBD에 한 내용을 또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거죠. 다들 보고서 쓰시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뭐 광역 부분부터 한 칸 안쪽으로 들어와서 내용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또 이건 또 제공해 줬네요. 서울 오피스 주요 신축 빌딩을 이렇게 제공해 줬죠. 현재로서는 이거 옛날 얘기지만 말씀드린 대로 최근 리치 자료 들어가서 이런 내용이 뭐 2022년, 2023년 이런 내용이 있다면은 뭐 또 현재 시점에 상당히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서울 오피스 시장 추가적으로 뭐 임대료가 어떻고 임대료 상승률이 어떻고 임대료 상승률이 뭐 이렇게 좀 안정적 좀 약간 상승 추세가 살짝 내려갔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공실률도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임대료 상승률이 아니라 오피스 공실률 그래프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한 10% 전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공실률이 좀 내려와서 여기서는 한 뭐 6에서 8% 사이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인 거죠. 2020년 현재 2023년 뭐 2Q, 3Q 기준으로는 이게 3%까지 내렸어요. 3% 여기까지. 그래서 현재로서는 또 공실이 엄청 줄어져 있는 뭐 그런 상태이긴 하고요. 그런 정보도 최근 리치에서 또 얻을 수 있으실 거고요. 투자시장 분석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 규모가 뭐 2018년엔 9조 원, 2018년에는 다 합쳐서 9조 원인데 또 지금 CBD가 얼마, GBD가 얼마, YBD가 얼마 그리고 19년도 뭐 한 11조 원 된다 하면서 구역별 금액들이 있고 이건 옛날 거지만 말씀드린 대로 최근 리치 자료 들어가면 조금은 더 유용한 요즘 자료를 이런 유의 자료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캡레이트도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 캡레이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2019년 기준 실질 캡레이트 3.8이다. 낮다. 캡레이트이 낮다는 게 좀 비싸다는 거죠. 시장이 3.8인데 나는 4.4에 샀어요. 나는 캡레이트 4.4에 샀다는 건 나는 시장보다 좀 싸게 샀다. 이런 느낌이죠. 뭐 그래서 이건 지금 시장은 3.8인데 우리는 캡레이트 4.4에 샀기 때문에 우리는 비싸게 산 게 아니에요. 사실 좀 싸게 산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의
가격에 대한 얘기를 덤탱이 써서 비싸게 산 거 아닌 거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오피스 마켓 리포트를 다 이거는 다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서울 오피스 시장 리포트라고 쳐도 되고, 서울 오피스 마켓 리포트, 전 이제 2023년 썼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에비슨 영이나 컬리어스, JLL, 쿠시먼 앤 웨이커필드 이런 애들이 쫙 이거 지금 첫 페이지인 거지 내리면 계속 나와요. 여기도 지금 JLL 비슷하죠. KB금융그룹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자료들이 다 PDF로 최근 뭐 분기별 자료 다 제공하고 뭐 서울이 아니라 미국, 유럽 다 제공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리스크 이런 가정들도 이거 주요 가정이죠. 추정할 때 미래 가정이고요. 뭐 이런 가정들도 나중에 추정할 때 어떤 가정들을 쓰나 평균적으로 임대율을 95%를 쓰는구나. 이 당시에는 뭐 최근 리포트 보면 한 97%쯤 쓰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안정화가 이 정도로 볼 것 같고 뭐 임대료도 이런 식으로 썼다. 이런 것들도 뭐 신규권 추정하거나 하실 때 통상적으로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런 자료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관리 비용, 스탁 비용, 대출이자 이런 말들도 그 당시 이 건물을 산 시점에 최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결국은 숫자들이 있고요. 보시면은 얘네는 결국은 지금 어느 정도 운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기는 이게 1년이 아니라 10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6개월 같은데 그 기간에 이런 금액을 배당했고 배당 수익률은 에쿼티 기준으로 이 정도다라고 했고요. 뭐 그런 숫자들을 한번 제가 이것도 엑셀은 제가 첨부를 해 놓을게요. 이거는 제가 제가 제공했던 원래 빈칸으로 되어 있던 엑셀에 지금 요 녀석 이 건물 오피스를 최대한 숫자를 그냥 제 맘대로 끼워 맞춰 봤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보시면은 배당을 1313 배당해서 배당 수익률 5.84% 1313 아닌가? 11 여기 나와요. 배당이거든요. 배당 금액은 1168로 강제로 맞췄죠. 그래가지고 강제로 1168 맞춰서 5.84% 배당률이 나오게 그냥 좀 이 뒤에 끝부분 정도만 좀 비슷하게 맞춰봤고요. 여기도 매매 가격 이거였죠. 그런 식으로 뭐 추가 비용들 해서 한번 이 사례를 비슷하게 여기 전체표에 맞춰보려고 한번 강제로 넣어봤어요. 대출 금액도 맞춰보고 보증금도 자료를 받아 넣어보고 그 제공된 숫자들을 좀 다 넣어보면서 그냥 좀 익숙해질 수 있게 해보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또 이 엑셀도 또 추가 드릴 테니까 한번 공부하실 때 참고해 보시고 또 다른 투자 설명서를 볼 때는 또 그때도 이런 부분은 제 빈칸도 같이 제공하니까 한번 스스로 채워보면서 어떤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리스크가 있고 이거는 또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은 투자할 때 뭐를 주로 봐야 되지?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런 자료들에서 했던 주요 리스크가 이런 걸 보통 이런 팩터들을 주요 리스크 팩터를 보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대료 변동 위험, 이거는 매출, 레베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험이고요. 임대료 지급 불능 위험, 이거는 100% 오피스 꽉 차 있다 한들 임대료를 주는 그 임차인이 디폴트가 나거나 하면은 또 전체 금액이 못 들어올 테니까 임대율도 중요하고 임대율 안에서의 또 그 임차인의 지급 불능 위험도 뭐 봐야 된다는 거고요. 공실 위험은 이제 뭐 102%가 꽉 찼는데 나중에 가니까 한 60%까지 40%가 비어버리면 어떡할래?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실도 뭐 어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정황적으로 어떻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리스크 부분을 보면서 보통 다양한 투자 설명서들에 있는 주요 리스크를 보다 보면은 또 어느 부분을 주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도 좀 컨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사례들 몇 개 더 소개 드리면서 좀 어떻게 보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